아까 이거 하다 말았죠? 단순 물가지수하고 가중 물가지수. 예전 기출문제 지금 머릿속에서 까물까물한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기출문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기준연도 가격, 비교연도 가격. 가격지수는 시험 문제에서는 안 줘요. 근데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거든. 그 다음에 이거 안 줬으니까 시험 문제대로 할게요. 가중치, 가중값. 옛날 문제라 쌀, 고무신, 만년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내가 한 20년을 이 문제가 이거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한 20년 전 문제니까. 20년 전에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책에서 기본 모델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백 이게 까물까물한데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중값이 60 이게 30이고 10 이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풀다가 아니면 또 바꿀게요. 근데 지금 옛날 기억 20년 전 기억을 더듬은 건데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단순 물가지수하고 가중 물가지수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가격지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격지수라는 게 뭐냐면 개별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것을 지수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과거를 기준으로 할까? 기준시 100분의 150 곱하기 100 하면 이게 가격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가격지수 안 주니까 가격지수 스스로 구해야 돼요. 자, 가격지수 계산해 봅시다. 100분의 150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니까 쌀만 보면 얼마 오른 거야? 50% 오른 거죠. 그죠? 쌀 하나만 보면 가격이 50% 오른 거예요. 고무신을 보면 80이 오른 거야. 80으로 20% 하락한 거야. 그러죠? 근데 이것은 나무라고, 나무. 하나하나의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평균 내야 물가가 되겠지. 그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한 3개 정도를 출제를 해요. 이렇게 3개.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만년필은? 100 그대로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100보다 크면 비싸진 거고, 이건 50% 비싸진 거고, 100보다 작으니까 20% 싸진 거고, 이건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거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제 상품 수는 몇 개? 3개. 가격지수 합은 얼마? 330. 330. 그러면 이제 단순 물가지수 끝난 거야. 단순 물가지수는 각 상품의 가격지수를 합친 거 330에 3개 상품이잖아요. 그럼 가격 물가지수 얼마? 110이야. 그럼 물가가 얼마? 전체적인 물가는 얼마 오른 거예요? 10% 오른 거야. 그러나 하나하나 보면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잖아요. 이걸 평균 내니까 이제 물가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가지수, 단순 물가지수는 110입니다. 맞죠? 표정들이 굉장히 뭔 소리예요? 이런 표정이네.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죠? 자, 일단 물가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격지수를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무를 알아야 숲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가를 구해야 돼요. 이게 가격지수인데 과거 가격을 분모로 하고 현재 가격을 분자로 해서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기준연도 가격이 과거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비교연도 가격은 현재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쌀을 보면 100분의 150 곱하기 100 하니까 150이라는 가격지수가 나오는 거고, 고무신은 100분의 80 곱하기 100 하니까 80이라는 가격지수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만년필은 500분의 500 곱하기 100 하니까 가격지수가 100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품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자는 거지, 종합. 종합해가지고 평균 내자는 거지. 그럼 그 평균 낸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물가지수라고 불러요. 물가지수. 그래서 단순히 평균 낸 게 바로 단순 물가지수 110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물가는 10% 오른 거예요. 10% 오른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10% 올랐네 이렇게 안 느껴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얘는 가슴에 안 맺혀. 가슴에 별로 송곳이 아니에요. 얘도 송곳이 아니야. 얘는 가슴에 송곳으로 맺혀. 50% 올랐네. 이게 체감 물가예요. 이게 체감 물가. 이게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중 물가 지수를 계산하려면 가격 지수를 알고 이 가격 지수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 가중값을 곱해야 돼요. 근데 이 가중값은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시험 문제 낸다면요. 반드시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가중값은 보통 100이나 1000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큼의 돈이 있을 때 어느 상품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소비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가중값이에요. 그러니까 가중값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쌀의 가격 지수가 가중값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몇 끼 굶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고. 이 사람은 지금 가중값이 내가 만약에 100원의 화폐가 있다면 60원어치는 쌀 사고 30원어치는 고무신 사고 만년필은 10원어치만 사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 사람은 공부하기 싫고 돌아다니면서 처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만년필 70, 고무신 20, 아니다. 만년필 60, 고무신 20, 쌀 10. 먹으면 졸리니까 조금만 먹고 공부해야지. 도서로 왔다고. 이게 다 다르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버리니까 이거 가지고 신경 쓸 일이 없다니까요. 이게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바로 가중값하고 가격지수하고 가중값을 곱해버려 일단. 이렇게 곱해봐. 그러면 얘는 얼마 나와요? 9천 나오죠? 9천. 얘는 얼마 나와요? 18, 24. 2,400 나오죠? 얘는 얼마 나와요? 1000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전부 더해보자 이거야. 이걸 전부 더하면 얼마 나와요? 12,400이 나와요. 그럼 끝난 거야. 12,400 나왔잖아요. 12,400 나누기 가중값의 합은 100이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100 아니면 1000으로 줘줘요. 그러면 가중물가지수는 124예요. 자, 이제 대답해 볼 수 있겠죠. 단순 물가지수에 의하니까 물가가 10% 올랐어요. 가중 물가지수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물가가 24% 올랐어요. 근데 체감 물가는 얼마? 체감 물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이게 체감 물가로 느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150은 이건 체감 물가라고. 근데 말이 체감 물가지. 가격 지수 중 가장 큰 것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체감 물가는 50% 올랐죠. 단순 물가 지수는 110이죠. 얘가 그래도 중간 정도의 수치를 갖네. 그래서 가중 물가 지수가 가장 평균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물가 지수는 뭘로 계산한다? 가중 물가 지수 가지고 계산합니다. 됐죠? 우리 임용시험은 아직 안 나왔지만 수능 기출문제 소개할게요. 수능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대화창이 나와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합니다. 아내가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시장에 다녀왔는데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살기가 힘드네요. 이게 아내의 주장입니다.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요. 아내가 그 다음 얘기합니다. 모르는 말씀 마세요.
배추값이 3배나 올랐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수물가와 체감물가는 다른 거예요. 남편이 꼬리 내립니다. 그래요? 그거 끝나요, 대화. 그리고 문제가 나갑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 아내가 체감 물가지수가 높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500개를 가지고 봅니다. 500개를 가지고 5년 동안에 어느 게 더 많이 팔리고 어느 게 적게 팔리는가 그 가중값을 계산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해요. 그런데 체감 물가는 500개예요, 아니에요? 500개가 아니라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추값이 3배 올랐죠. 그러면 가슴에 못으로 박힌다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103이야. 그럼 3% 오른 거죠. 이 3%는 500개를 평균 내니까 3% 오른 거야. 근데 그 중에 배추는 3배 올랐고 라면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무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내니까 103이야. 근데 103은 내 피부에 와, 안 와? 안 온다고. 나는 배추 샀는데 배추가 막 박히는데. 그러면 이 가정주부가 체감 물가를 느끼는 것은 물가지수야, 가격지수야? 가격지수라고. 그래서 정답이 가정주부가 얘기하는 체감 물가는 물가지수가 아니라 가격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되나요? 이게 수능 기출문제고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다고. 자, 다시. 물가지수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단순히 평균 내는 단수 물가지수와 가중값을 기초로 해서 가중 물가지수 계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하든지 가중 물가지수로 계산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지금 계산 문제를 사례로 들었는데 2013년 이후에 이거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계산 방법은 가중 물가지수로 계산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중 물가지수를 계산하는데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는 게 있고요. 중앙은행에서 조사 발표하는 게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는 거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요 2가지는 정부에서 조사 발표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500개를 평균 낸다고 그랬죠? 근데 500개를 평균 내다 보니까 내가 소비하지 않는 것도 내가 관심이 없는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반토막으로 줄였어. 한 200개에서 250개로 줄였어. 그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또 물가지수를 낸 게 생활 물가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일까요? 생활 물가지수일까요? 생활 물가지수예요.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근데 이 둘 다 어디에서 작성한다? 정부에서 작성해요. 통계청에서 작성합니다. 정부에서 작성해요. 그런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이를테면 생산자 물가지수, 일도로 이면 도매 물가지수라고도 해요. 도매 물가지수 이건 중앙은행에서 조사 작성합니다.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상품 역시 중앙은행에서 조사 작성합니다. 그다음 중앙에서 작성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이거 중앙에서 작성해요. 이거 모두 가중 물가지수 계산합니다. 지금 우리 물가지수 종류 5개 공부했죠? 5개 모두의 공통점이 뭐야? 가중 물가지수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몇 개? 2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는 정부에서 조사 발표해요. 나머지는 전부 중앙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홀히 알았다가 이게 책에도 나오는데 소홀히 알았다가 시험 문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중앙은행에서 작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은 금방 곤란한데, 이것도 다른 데서 작성하는 거 아니야? 이게 헷갈린다고. 자, 다시. 정부, 즉 통계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 이 중에 소비자 피부에 와 닿는 것 중에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생활 물가지수다. 왜냐면 500개 정도 되는 200개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은 기업 간의 도매로 물건이 사고 팔리는 원료나 재료 같은 거. 이것의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을 작성하는데 이건 중앙은행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지수도 중앙은행에서 하고 우리가 신문지에서 많이 접하는 GDP 디플레이터도 중앙은행에서 작성합니다. GDP 디플레이터 공식. 네,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분모가 실질 GDP, 분자가 명목 GDP. 그러니까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명목 GDP가 크다는 얘기죠. 실질이 작다는 얘기죠. 그럼 물가가 오른 거지. 100보다 크면 물가가 오른 거. 100보다 작으면 물가 내린 거. 이렇게 돼요. 됐죠? 여기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아직 안 나왔다고 이거. 아직 안 나와서 지금 강조드려요. 뜨네 지금.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왔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 물가지수, 가중 물가지수, 거기다가 체감 물가라는 개념까지도, 체감 물가의 개념까지도 소개했어요. 체감 물가는 뭐다? 가격 지수 중에서 가장 큰 거. 가격 지수 중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체감 물가지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단계. 자, 이번에는 물가와 물가지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화해 봅시다. 물가가 2배 올랐어요. 물가 지수 얼마일까요? 200이겠죠? 100원짜리가 200원 든 것이니까. 그러면요, 돈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른 만큼 실물 자산, 실물 가격이 오른 만큼 돈 가치는 떨어지겠죠. 얘의 결론은 요거겠죠.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물건값이 2배 올랐다는 얘기는 돈 가치는 반토막 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200원 가지고 있어요. 라면이 100원에서 200원 올랐어요. 100원일 때는 2개 사는데 200원 오르니까 하나밖에 못 사잖아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반비례 관계. 이건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이고 수험생들을 현혹시키는 문제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조금 더 해보자고요. 3배 올랐어요. 그럼 물가지수 얼마예요? 300이죠. 그럼 화폐 가치는 얼마로 떨어져요? 3분의 1로 하락하겠죠? 그러죠? 자, 이번에는 물가가 50% 상승했어요. 어라? 아까는 몇 배 하니까 계산하기가 쉬웠는데, 여기는 50% 상승했다네? 그럼 물가지수는 얼마가 나와요? 150이 되죠. 여기까지 쉽죠? 그럼 화폐 가치는? 화폐 가치는? 이때는 이걸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화폐 가치는 여기다 쓸게요. 화폐 가치는 이거 보세요. 200 2분의 1이죠. 300 3분의 1이죠. 200분의 100 2분의 1. 300분의 100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라는 것은 물가지수의 역수예요. 물가지수의 역수라고. 그러니까 물가지수 기준이 100이니까 물가지수분의 1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물가지수분의 100 하니까 3분의 2로 살아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지? 그런데 이렇게만 출제하면 참 쉬운데 아주 지저분한 출제연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출제됐어요. 물가 지수가 300이라면 화폐 가치는 얼마나 하락하는가? 1번 3분의 1, 2번 4분의 1, 3번 3분의 2, 4번 2분의 1 이렇게 출제했어요. 몇 번 정답? 물가지수 300 나왔잖아요. 그럼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300분의 100으로 하락하죠? 100으로 하락하죠? 아주 지저분한 출제위원이죠. 이렇게 물었다고. 얼마나 하락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 양주병 안에 술이 3분의 1이 남았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 술이 양주병이 3분의 1이 남았어. 어이 친구 3분의 1이나 남았네? 좀 마시자 이런 뜻이죠. 무슨 소리야 3분의 2나 먹었어.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3분의 1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3분의 2만큼 하락한 거잖아요. 3분의 2나 하락한 거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고 이게. 아주 지저분한 출제위원이죠. 근데 경쟁률이 아주 높았을 때야. 경쟁률이 높으니까 막 털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막 독점자 나오고 골치 아프잖아. 이게 경쟁률이 높을수록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낸다니까. 우리는 경쟁이 높을수록 이런 함정이 안 빠지면 바로 합격하는 거지. 자, 정답은 뭐예요? 얼마예요? 3분의 2나. 이 정도. 근데 대부분 여기서 걸려. 3분의 1. 정답 바로 나왔네. 끝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1로 하락했으니까 얼마나 하락한 걸까요? 참 말장난 같은데 한국말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3분의 1만큼. 3분의 1이나 하락한 거야.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왔으면 제가 이 얘기 안 해요.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됐죠?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삼각관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146페이지 볼게요. 인플레이션 공부하기 전에 일단 물가와 물가지수의 개념을 알아야 돼서 물가, 물가지수, 그 다음에 계산, 물가 상승률. 상승률이니까 이건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표현하는데 변화율이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순 물가지수와 가중 물가지수 이거 사례 들어서 소개했고요. 물가지수의 용도, 물가지수를 가지고 화폐 구매력을 측정하고 또 경기 동향, 이게 물가가 앞으로 오를 건지 내릴 건지, 물가가 경기가 과열이 될 건지 침체가 될 건지. 그 다음에 디플레이터로서의 기능. 아까 디플레이터라는 건 환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환가. 그러니까 명목을 물가지수로 환가해가지고 실질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환가작용은 결국 이것도 물가지수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GDP 디플레이터. 공식 어떻게 된다? 실질 GDP분의 명목 GDP.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예요. 분모 분자 헷갈리지 마세요. 분모가 실질이야. 엄마가 실질. 새끼가 명목. 그다음 물가지수 종류. 거기 나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약 500개 가지고 합니다. 정부에서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 약 900개 정도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합니다. 생활 물가지수 역시 정부에서 합니다. 이거 한 200개 정도, 200개 좀 넘어요. 200개 정도 가지고 해요. 안 나온 게 있네? GDP 디플레이터도 중앙은행에서 조사 작성을 합니다. 물가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GDP, 인터넷에 제가 심심해가지고 한번 뒤져봤더니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동네하고
싼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IMF에서 작성한 건데 그 기준을 체코의 프라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코의 프라하를 100으로 잡아요. 물가지수를 100으로. 그러니까 체코에서 100원에 팔릴 때 프라하에서 100원에 팔릴 때 다른 동네에서는 얼마에 팔리는가 했는데 1위가 런던입니다. 런던이 280입니다. 2.8배 비싼 거죠. 그러니까 체코에서 100원에 팔리는 게 런던에서는 280원에 팔려요. 2위가 오슬로, 노르웨이 오슬로인데 259. 260 정도. 그러다 조금 낮은 게 이제 제네바 스위스인데 무시하고 우리 서울 171. 그러니까 체코 프라하에서 100원에 팔릴 때 서울에서 171에 팔리는데 세계 37입니다. 물가 37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싼 동네로 가볼게요. 싼 동네, 제 끝에서부터 인도, 방글로드라는 동네 56. 그 다음에 태국의 치앙마이 77.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호치민 79. 이 정도로 그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 이거 IMF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지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는 끝났고요. 147페이지. 이거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이건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 직접 펜으로 안 굴려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직접 부딪혀서 고민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인플레이션인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뜸하기 때문에 나올만 합니다 했는데 덜커덕 오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출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안 나온다고 또 보장을 못해요. 다른 유형으로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 그 지방직인가 국가직 보니까 연달아서 몇 번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국제관계가 연달아서 막 나오더라고요.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계속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 안 나오겠다.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대비를 해야 만점 나옵니다. 공부하는 왕도 없어요. 요령 피우지 마세요. 요령 피우면 점수 안 나옵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요. 이거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 안 나올 거야. 내가 아는 것만 나올 거야. 이거 어렵네. 이거 안 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그게 나온다니까. 저는 많은 수험생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선생님 이거 어려워서 시험 문제 안 날 줄 알았더니 그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당신만 어려운 거라고. 다른 사람은 쉽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은 공부 안 해도 점수 잘 나온다고. 근데 싫어하는 과목은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나온다고. 그걸 타개하는 비법은요. 그걸 가르치는 선생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제가 재수하는 아이 담임으로 있을 때 삼수하는 여학생이야. 재수할 때도 국어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4등급, 5등급 잘 나와야 4등급이야. 그냥 평균 5등급 나와요. 그래서 삼수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충고를 했어요. 야, 너 국어 선생 쉬는 시간마다 괴롭혀라. 그럼 너 국어 점수 바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국어 선생이 바로 내 옆자리 건너 있었거든. 내 옆자리 수학 선생이 있었고, 국어 선생. 얘가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그 국어 선생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답 잘 해주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 국어 선생이. 어떻게 짜증을 내냐면, 야, 이거 지난번에 알려줬는데 또 뭐 이거 몰라 또 왔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느새 확 변하는 거야.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고 나서 그 국어 선생 불렀어요. 야, 이 새끼 너 일로 와. 이거 후배니까. 너 질문만 대답 뭐, 이 새끼야. 너 계속 하고 있을래? 잘릴래?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질문 받으면 잘라버린다. 그 정도 그때 끝발이 있었거든, 지금. 그리고 그 여학생 불렀어요. 너 상처받았지? 다음부터 국어 질문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너 그렇게 하면 대학 못 간다. 끝까지 괴롭혀라. 그러면 너 대학 간다. 끝까지 괴롭히기로 나랑 같이 약속을 했어요. 너 국어 선생한테 아까 얘기해놨으니까 너 질문 잘 받아줄 거야. 1등으로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1등급 나왔어요. 그리고 고마워가지고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점심이니까 저녁에 기회 까먹어봤나? 한턱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어 선생도 처음에는 짜증을 많이 냈어요. 사실 쉬운 거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자꾸 질문하면서 얘가 성적이 오르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제 얘가 차근차근 오르. 제가 공무원 여기 와가지고 어떤 남학생이 군대 갔다 온 남학생이 질문을 하는데요. 법과 정치 질문하는데 단어를 몰라가지고 단어를 찾아보면 되잖아. 단어를, 법률 용어를 몰라가지고 질문하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새끼, 이 새끼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뭐 너는 멀었다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1년도 공부 안 하고 합격했어요. 그렇게 막 괴롭혀야 된다니까요. 막 짜증날 정도로 괴롭히니까 성적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혼자 하려고 마세요. 여러분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를 최대한 활용하시라고. 그럼 성적도 빨리 오르고 합격도 빨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그래도 질문하는 사람만 하고 아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 알아서 하세요. 빨리 합격하려고 질문 안 하시고 나 천천히 합격해도 돼. 그럼 천천히 질문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인플레이션 공부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했네. 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데 오늘 다 못해요. 인플레이션 다 못하고 몇 가지 개념만.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출제 포인트가 있다고. 막무가내로 공부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 다는 못하니까 가볍게 개념이 뭐예요? 개념. 지속적인 물가 상승. 말을 바꾸면 지속적인 화폐 가치 하락. 이렇게 되겠죠? 지속적인 물가 상승. 지속적인 화폐 가치 하락. 발생 원인별 유형인데요. 출제 포인트는 역시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하나가 수요 요인입니다. 수요 측면에 있는 거고, 하나가 공급 요인. 수요 요인은 이렇게 표현하죠, 주로.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을 때. 말을 바꿔볼까요? 총 수요라는 건 결국 사려는 사람들이죠. 사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려고? 돈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화폐량을 의미하는 거고, 총 공급은 물건을 만든 거죠. 이건 상품량이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총 공급보다 총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올라요. 말을 바꿀게요. 상품량, 물건보다 돈이 양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상품 가격, 물가는 오르고 돈 가격은 하락하겠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같은 말로. 수요가 물가를 견인한다. 견인, 끌어올린다. 이런 뜻으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린다, 견인한다. 이런 의미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책은 뭘까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면 이게 안 좋다고. 이 물가가 오르면 좋은 거 거의 없어요.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인플레이션의 영향 또는 인플레이션의 효과 쭉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대책을 놓고 보면 이게 총수요가 많은 거잖아. 이게 돈의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푸는 걸 억제해야겠지. 돈을 푸는 걸 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긴축 정책도 정부에서 하는 재정 긴축과 중앙은행에서 하는 금융 긴축이 있어요. 재정 긴축, 금융 긴축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차차 다시 또 한번 공부할 거예요.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야겠지만 여기 GDP죠? 실질 GDP, 국민소득 뭘까? 국민소득을 나타내는데 뭘로 표시한다? GDP로 표시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질 GDP로 표시한다. 그래서 총수요와 총공급이 이퀄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하고 균형 소득 수준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돈이 많아져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많아. 시장에 물건은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공급은 고정돼 있는데 여기에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가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네. 물가 올라요? 내려요? 오르네요. 소득 증가해요? 감소해요? 오, 증가하네. 따라서 물가 오르면서 소득도 증가하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물가 너 올라도 돼? 나 돈 많이 벌어. 나 돈 많은데? 이거잖아. 근데 얘는 안 그래. 다음 시간에 얘를 소개할게요. 얘가 더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